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9시 현재 143 마이크로그램으로 관측 이래 역대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은 최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네, 김정희입니다. 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고 기록, 최악을 지금 기록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5 마이크로그램으로 기록됐습니다. 오전 9시에 확인했을 때 143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1시간 만에 2 마이크로그램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역별로 측정한 평균 값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최고치 178 마이크로그램을 찍은 곳도 있습니다. 2015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이 시작된 뒤에 역대 최고 기록은 지난 1월 14일 하루 평균 129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0시부터 23시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종합한 건데요. 벌써 이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네, 연일 최악의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왜 발생한 겁니까? 오늘만 놓고 보면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가 안개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며칠째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고 있었고 대기질이 안 좋던 상황에 농도가 더 짙어진 겁니다. 현재 서울에 이어 경기도 전역이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상북도 서부 권역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특보가 내려지거나 강화되는 곳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상황은 오늘 최악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실외 수업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씨에는 건강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교육당국의 조치는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각 학교에 단축 수업과 실외 활동 금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휴업까지 고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각 학교에 실외 수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 수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고 등하교 시간 등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항공기나 여객선 운항에 차질도 빚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세먼지에 안개까지 겹쳐서 가시거리가 크게 줄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목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광주공항에서는 제주행 항공기 한 편이 결항했고 다른 제주행 3편은 이륙이 지연됐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제주행 국내선 2편, 국제선 2편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자, 오늘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죠. 수도권 등은 닷새째 시행이죠. 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이고 대전은 4일 연속, 광주, 전남은 이틀 연속입니다. 5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오늘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곳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홀수날이라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가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합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은 80%로 제한됩니다. 관계당국은 일단 오늘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일 거라고 보고 있지만 내일도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곳곳에서 매우 나쁨 또는 나쁨으로 예보된 상태라서 수도권에서는 6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진입했다고 봐도 좋은 건데 다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태영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자,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한 단계 성장을 했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먼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만 1,34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5.4% 늘어난 건데요. 2만 달러를 돌파한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의 벽을 허문 겁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인데요. 3만 달러를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뛰어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다소 길었는데요. 일본과 독일은 5년, 미국과 호주는 9년이 걸렸습니다. 영국도 11년이 걸렸는데요. 반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긴 14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건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해 그 성장률 잠정치도 나왔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월에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인데요. 결국 2년 연속 3%대 성장에는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성장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은 정부 소비였습니다. 무려 5.6%나 증가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반대로 중장기 성장세를 결정할 투자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1.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고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4%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일단 1인당 GNI 3만 달러 돌파, 대단히 환영할 만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좀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낙관만은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죠. 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서긴 했지만 지난해 전체 명목 GNI는 1년 전보다 2.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고요. 실질 GNI도 10년 만에 최악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 자체보단 환율과 인구 증가세 둔화가 3만 달러를 넘어서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설명처럼 잠재 성장률 수준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명목 성장률은 3% 성장에 머물러서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물가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은 덜 늘었다는 뜻이라서 성장을 체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인당 GNI 3만 달러 돌파에도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6박 7일의 일정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브루나이를 방문해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서 오는 12일에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압둘라 국왕, 마타티르 총리와 회담을 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오는 14일에는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 훈센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의 상생 번영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남반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 이번 순방을 통해 실질적인 우호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100여 명의 전 현직 판사들 가운데 기소 대상을 추려서 오늘 오후 재판에 넘깁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 현직 법관들을 오늘 오후 기소할 예정입니다. 기소 대상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들 법관을 포함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사법농단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포착된 법관들 명단도 대법원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번 기소가 마무리되면 전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로 작년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블룸버그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또 재정 적자 목표치를 작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6%에서 올해는 2.8%로 높여 잡았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은 3% 정도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올해 질적으로 개선된 꾸준한 무역을 지속하고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펼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류와 채소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69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 0.5% 상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1월 0.8% 오른 뒤 두 달째 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14.2% 떨어졌고 경유 8.9%, 자동차용 LPG는 9.9% 내렸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채소류가 15.1% 하락했는데 배추가 42.5%, 딸기 21.3%, 파가 32.8% 떨어졌습니다. 한유총이 계약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현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같이 즐거워야 할 아이들의 유치원 입학식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되돌릴 수 없는 아이들의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무너뜨리는 일이 어른들로 인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흔히 유아교육 100년이라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리고 여린 아이들을 낳고 품에 안아 돌보는 양육자들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셨듯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늘 값지다고 하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르고 자라는 일 따위 한창케 여기는 사회, 엉성한 돌봄의 틈새 속에 사적 자본은 교육을 내세우며 공급과 소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여력이 없다며 공공성을 살피지 않았고 이를 방관해왔습니다. 양육자들에 대한 야박한 사회적 인정에 비해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의 보조를 받으며 사회적 명성을 쌓아온 사립유치원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의 첫 배움터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회에 아이의 첫 발을 내딛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맡겼습니다. 반겨주신 분들을 선생님,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 어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 앞에 드러난 비리들과 이를 은폐하며 사적 사유재산 운운하는 유치원들,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정치 세력들을 마주한 우리는 참담합니다. 지금 당장 원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은 나의 한마디로 인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침묵이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이 죽었다 했습니까? 아이들과 양육자들이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그동안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그 소속 유치원들을 고발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나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더 이상 상처 주지 맙시다. 우리 어린들은 더 이상 잘못된 우유를 되물려 주지 맙시다.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함부로 침묵하지 맙시다. 우리 역시 그 아이들이었음을 잊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들은 내용은 정치하는 엄마들 학부모 단체인데요. 한유총의 집단 행동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보고 이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내드린 곳은 바로 한유총 사무실 앞이었는데요. 이 앞에서 기자회견했던 내용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내용도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연기 투쟁을 벌였던 사립유치원들은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당국은 현장을 점검해서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자, 사립유치원들은 오늘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11개 유치원이 계약 연기 동참을 밝혔고요. 7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계약 연기에 동참을 한 것인데요. 모두 18개 이 사립유치원들이 정상 운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확인 결과 모두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문을 열지 않는 경우 학부모의 신고도 받고 있는데 아직 신고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77곳이 계약을 연기했는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밝힌 계약 연기 참가 유치원은 239곳이었는데
이 유치원에 대해 오늘 하루 전부 운영 상황을 점검합니다. 현장 조사로 오늘도 문을 열지 않거나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치원은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제공됩니다. 한유총 어제 계약 연기 투쟁을 철회했는데요.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까? 네, 아직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덕선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지도부는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유총 소속의 한 유치원장은 이번 사태로 학부모들의 원망을 많이 들었다며 기존 원아들이 20여 명 빠져나가는 등 실질적인 타격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총은 어제 오후 5시쯤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발표문을 내고 계약 연기 투쟁을 접었습니다. 당초 2,000여 회원 유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어제 아침 1,500여 곳으로 자체 전망치를 축소했지만은 실제로는 239곳에 그치면서 투쟁을 이어나가기 불가능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 때문에 한유총 내부에선 강경파의 입지가 위축되고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이 주장했던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부당함에 대해선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나서고 있지만은 한유총도 사유재산과 교육 자율성을 내세워 맞설 태세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취소 방침을 직접 발표하고 한유총에 허가 취소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장을 상대로 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합니다. 합의 결렬 이유를 설명할 예정인데 미국이 파악한 북한의 추가 핵시설 위치가 공개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정원 보고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네,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이해운 정보위원장과 여야 정보위 간사들을 만납니다. 서 국정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내용과 합의가 결렬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밝혔던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시설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회담 결렬과 관련해 민주당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한반도 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해 회담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가 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영변 핵폐기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아는데 정부와 대통령만 눈을 감고 있다며 정권의 안보 무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현 정부가 안보 무장해제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이 부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2달 넘게 멈춰있던 국회, 모레 드디어 다시 열리게 되는데 각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한국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정쟁 대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법, 미세먼지 대책 법안, 노동 관련 입법 등 민생 법안은 물론 권력 개혁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월 국회가 한국당의 결단으로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여당과의 협의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결론에서 결단을 내렸다며 우선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게 민생, 외교 안보, 일자리, 정치 분야를 정부의 4대 약정으로 나누고 관련 정책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 일정은 물론 임시국회에서 무엇을 핵심으로 다룰지도 합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오후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의사 일정 합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오늘 새벽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역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 당정군 간부와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과적이라는 말로만 수식하고 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과 하노이 선언 결렬 이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전망인데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하노이 선언 결렬 이후에 정부가 정확한 상황 판단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도훈 본부장의 워싱턴 급파 역시 그런 맥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 행보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방문에서 협상 상대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또 미국 행정부에 관련된 사람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한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칫 북미 간 대화에 동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북 정협을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1.5트랙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5트랙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성격의 협의를 말하는데 지난 1월 남북미 협상 대표들이 스웨덴에서 1.5트랙 협의를 진행한 뒤 2차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도훈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1.5트랙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고만 답했지만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본격 논의는 아니더라도 의견 교환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신규 항공 운송 사업을 원하는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사업 면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사들이 신청한 항공 운송 사업 면허 발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항공 운송 사업 면허 신청서를 낸 항공사는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케이 등 모두 5곳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가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인 150억 원을 확보했는지, 필수 인력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 2인 1조로 근무 형태가 강화되면서 참변은 막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태안입니다. 네, 먼저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네, 사고는 어제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48살 윤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 석탄 공급 설비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끼임 사고는 윤 씨가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윤 씨가 설비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몸을 피했지만 피한 곳이 좁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강화된 2인 1조 근무 원칙에 따라 주변에 있던 동료가 사고 직후 기계를 멈추면서 참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사는 피했지만 발전소 내부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게 또 확인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사고로 다친 윤 씨는 발전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김용균 씨 시민 대책위는 윤 씨가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청업체 측이 추정한 사고 원인도 현장 이동 통로 불안정과 안전교육 미흡 등입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회사 측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이 오후 2시 10분이었는데 윤 씨가 발전소에서 병원으로 향한 건 1시간 40분 뒤인 오후 3시 50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는 해당 시간 동안 사고 보고를 위해 윤 씨의 다친 부위를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측은 오후 5시 40분쯤 하청업체 측이 윤 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사고 내용을 보고해 병원 이송이 늦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확인 결과 다친 윤 씨가 이동 통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돼 노동자 판단 오류로 사고가 났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화사한 봄은 온데간데 없고 뿌연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연속 5일 내려졌고요. 오늘 새벽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 또 최악의 기록인데요. 반기성 K웨더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 1시에 이제 측정된 수치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미세먼지 예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 보는 최악의 미세먼지입니다. 예. 일단 뭐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죠.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매우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람도 약하고요. 역전층이 만들어지고 대기가 정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합쳐지면서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 축적되다 보니까 예.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서 뭐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처음이죠. 5일째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좋은 곳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동쪽 지역으로 뭐 다소 좋은 곳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매우 나쁩니다. 일단 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중국의 그 동부 지역의 미세먼지를 보면은 초미세먼지가 200 마이크로그램 넘어서는데 아주 최악이거든요. 네. 이 지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오늘도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늘은 좋은 곳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서쪽 지역의 농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건가요? 내일 뭐 비 소식이 있던데 비가 오면은 조금 이게 해소가 될까요? 네, 내일 일단 뭐 남쪽과 북쪽으로 지나가는 기압골 영향으로 제주 및 남해안 지역,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비 소식이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 비가 내리면서 세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당 5mm 이상의 비가 내려져야 하는데 내일 비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약해질 가능성은 내일도 적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북쪽에서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미세먼지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예. 모레인 7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좀 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제주 여쭤보긴 했는데 제주에도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드물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강원 영동 지역하고 제주도 지역이 가장 청정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실제로 나빠질 때는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나빠지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국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나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처를 취하고 있는 게 지금 닷새째 저감 조치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게 5째 날까지 이어진다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체감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체감 효과로는 거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지금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이 더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비상저감 조치가 너무 약한 게 하나의 원인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차량 미부제 적용받는 건 공공부분 차량뿐이고 예. 또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행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 때문에 흔들리고요. 2.5톤 이하 노후 경유차는 단속 대상도 아니고요. 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만 접수해도 단속이 면제되고 있거든요. 예. 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조업 규제도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적인 효과는 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파리나 중국처럼 이번같이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좀 일반인도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장도 좀 강력하게 조업을 단축시키고 공사장 공사도 좀 중지를 시키고 네네. 일반 차량들도 이부제를 실시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인정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줄여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면은 줄일 텐데 아직 그 효과가 지금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4%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궁금하고 이걸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뭐 그건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것이죠. 미세먼지 네. 배출량의 14%가 석탄 화력 발전소 배출량이다. 근데 이제 일단 뭐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은 일부 석탄 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고 있어요. 예. 또 삼천포 5, 6호기 등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셧다운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였다 선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예.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원 수급 정책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비중을 하루빨리 최대한 낮춰가면서 장차는 이제 외국 선진국처럼 석탄 화력 발전소 없애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미세먼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통계 자체가 4년 전이 2015년이 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세먼지 데이터가 많이 좀 누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가 4년 전이 2015년 것이 최신이죠. 근데 이때 자료를 보면요. 국내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PM10 총 배출량이 23만 3,177톤이에요. 네. 그럼 그게 2014년 발표했던 게 9만 7,918톤의 2.4배입니다. 그 1년 새에 상식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2.3배 급증하지는 않죠. 예. 이게 뭐냐면 그 전년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비산먼지나 생물 연소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데이터 통계치가 많은 미세먼지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가 여전히 누락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아직은 뭐 정확한 미세먼지 데이터가 정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네네, 중국 발스모그가 이제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최악인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경우가 좀 궁금한데요. 중국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뭐 싱가포르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일단 뭐 이 나라들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인도네시아에서 일단 팜이나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로 숲을 태우거든요. 네. 그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국가가 되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싱가포르는 엄청난 산업과 관광에 피해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싱가포르가 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대응하는 것.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싱가포르는 대응하기 위해서 초국경 해지 오염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 공기 오염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해당 행위가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고요. 예. 또 미세먼지로 해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의료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예.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라면, 음료, 통조림, 식품, 비타민C, 점화액 등의 지급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케어 패키지를 배포를 합니다. 예. 또 미세먼지 배출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화재 진압 인력, 인공광우형 항공기, 소방 헬리콥터 등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또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요구를 하고 있고 주변국과 협조하면서 비정부 기구 등을 통해서 국제적인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책임을 회피하던 인도네시아 정부도 최근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세먼지 협력을 약속하고 나섰고요. 어쨌든 이런 싱가포르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0년에 21.3 마이크로그램에서 2017년에 19.7 마이크로그램으로 싱가포르가 낮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총체적인 대책을 내놨고 협력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저에게 시사하는 점도 참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문 K웨더 센터장 연결해서 미세먼지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흡기 질환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연결해서 예방법은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조금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많이 지금 늘고 있고요. 그 호흡기 특히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나
천식 환자인 경우에는 한두 시간에 그 외부 미세먼지가 높은 그런 농도에 노출을 하시더라도 예. 폐렴이라든지 뭐 기관지염이나 그러한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빈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뭐 심각한 질환으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건강하신 분들도 사실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올 수 있고요.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이 폐혈증으로도 유발될 수 있고 또 장기간 아주 노출될 때에는 치매라든지 폐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 유발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뭐 논문이라든지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들이죠? 그렇죠.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런 공기에서 뭐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 이걸 뭐 담배에 좀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담배 몇 개를 뭐 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담배를 보통 우리가 좀 적게 피는 분들 10개 피 미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한 6개 이상의 그런 담배를 피는 것과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신 분들, 비흡연자들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일반적으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그런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고 그런 폐암이라든지 그런 만성폐성 폐질환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 마스크를 쓰는 방법밖에 일단 없습니다. 이 마스크가요. 그 KF 마크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숫자가 맞습니다. 높을수록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써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높은 숫자를 쓰는 게 좋은 걸까요?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당연히 KF가 높은 걸 쓰는 것이 차단율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만 호흡기가 좋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를 쓰게 되면 답답해서 바로 빼버리시게 돼요. 예. 그러한 경우는 도리어 안 좋기 때문에 KF 80 정도를 쓰셔도 어느 일정 부분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폐쇄성 폐질환 환자같이 호흡이 나쁜 분들은 KF 네. 80 정도를 써주시고요. 예. 뭐 호흡이 좋은 경우라면 단기간 외출 시에는 차단율이 높은 KF 94나 95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원래 좀 문제가 있고 숨 쉬는 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80 정도 쓰는 게 좋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 나가는 게 뭐 제일 좋긴 하겠지만 뭐 실내 공기 역시 뭐 좋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집에서는 뭐 저희가 착용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사람들이 많고 또 외부의 공기가 계속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외부 미세먼지도 많이 들어오지만 네. 사람들이 옷에 묻어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그 와중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빈도도 높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고 외부 공기 유입이 많은 곳에서는 요사이 같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바깥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환기를 거의 안 시키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내 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실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도리어 바깥보다 더 높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요리 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튀기거나 굽는 요리는 가능한 적게 하고요. 요리 후에는 반드시 레인지 후드를 사용하고 맞바람이 치게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집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호전시키도록 하고요. 가능한 정기적인 그 환기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10분 정도로 단기간 전체적으로 맞바람이 치게 환기 후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또 분무기로 공기 중에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에 물걸레로 바닥 청소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댁에서는 전문가시니까 미세먼지 예방 수칙 어떤 걸 지키는지 궁금합니다. 뭐 노하우는 없습니까? 주로 미세먼지를 항상 체크합니다. 매일 아침 체크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라도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외부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마스크는 반드시 1, 2회 착용 후에는 반드시 교환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집에 많이 상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잘 씻고 샤워를 해주고 평상시 이 목이 건조하시면 목에 점막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잘 붙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해주셔서 미세먼지 배출도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실내 운동을 정기적으로 간단하게라도 해주는 것이 몸의 면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는 공기청정기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예. 예, 공기청정기가 부분적으로 실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반기성 감사합니다. 반기성 K웨더센터장,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에 대해 여야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외교 경력이 없는 점을 잡아서 야당은 화력을 집중할 태세를 보이고 있죠. 잠시 뒤에 민주당 서른 의원, 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